자욱한 향 연기 안에서 호흡을 세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래요. 이것도 규율이라면서 말이죠. 이런 남자와 재혼한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차분한 모습에 호감이 생겨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하지만 저는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살 정은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인문학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연자는 강세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4살의 제우건설 회장이라고 소개되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의 차분한 목소리로 철학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죠. 강세진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명상과 정신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영양사셨다고 하셨나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군요. 그의 관심이 저에게 향했을 때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강연 후 간단한 차 한 잔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이주영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60살인 주영은 제 오랜 친구로 직감이 예리한 편이었죠. 그 사람 말이야, 전처가 실종된 거 알고 있어?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종이라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헤어졌나 보지. 아니야. 기사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그 집 손주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전처 얘기만 꺼내면 집에서 바로 쫓겨났다더라. 주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묻지 말라는 말만 계속 들었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주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도 강세진 회장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의 깊이 있는 대화와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친구의 경고는 바람에 흩어지는 말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영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싶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첫날, 저는 그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거실부터 침실, 서재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부인,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전담 비서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외출 일정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단 3개의 번호만 등록되어 있었어요. 강세진 회장,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제 딸 서연이나 친구 주영의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죠. 이상하네. 제 전화번호부는 어디 있나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불필요한 연락은 부인의 평온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벽을 둘러보니 더욱 어색했어요. 일반적인 집이라면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액자에 담긴 문구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내면의 통제가 진정한 치유다 같은 말들이었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매일 아침 일정표였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종이에는 조용한 호흡 수련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같은 시간이었죠. 이건 뭔가요? 회장님께서 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마련하신 시간입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에요. 품위와 내면의 통제, 그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저는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왜 치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호흡 수련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마치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흡 수련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거실 한가운데 앉아 향을 피우는 의식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비서가 준비해준 향은 항상 같은 종류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냄새 없이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나, 둘, 셋. 호흡을 세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직접 가르쳐 준 방법이었죠. 들이마실 때 4번, 내쉴 때 6번. 정확한 리듬을 맞춰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마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거든요.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내면의 평화를 흐려뜨려요. 강세진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마저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비서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짓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표정도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웃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무표정한 얼굴이 자연스러워졌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진 회장이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게 좋은 변화일까요? 불필요한 감정은 인간을 병들게 하죠. 웃고 울고 화내고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강세진 회장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한 영혼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의 눈을 바라보니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다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마치 제가 그의 작품이 된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친구들이 그리워지지 않게 되었을까? 딸 서연의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배인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유일까요? 아니면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마저도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면대 위에 있어야 할 거울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집안을 둘러보니 거울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옷장 안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루 한마디 규칙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은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텅 빈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였죠. 이게 정말 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표정이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마치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죠. 손가락으로 뺨을 만져보니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비서의 모습도 이상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계 같았어요. 표정 변화도 없고 목소리 톤도 항상 일정했죠. 비서님, 혹시 아프신 건 아니세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기를 확인해 봤을 때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었던 딸 서연의 번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친구 주영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누가 지운 걸까요? 제 연락처들이 없어졌는데요. 비서에게 말하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인의 평온을 위해 정리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책장 사이사이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거든요. 정은아 관찰 일지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보고서 같았어요. 고요함 이행률 91%, 감정 억제 우수, 외부 자극 차단 유지.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섬뜩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웃음 빈도 감소 성공, 자발적 대화 차단 완료, 거울 제거 후 자아 인식 저하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통제당하는 대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완전한 수능 상태 달성.
자아 의식 속어 진행 중.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화소였죠. 강세진 회장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재에서 그 문서를 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상 시간, 평소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았어요. 살짝 뜬 채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제가 명상하는 동안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시간, 제 자세, 호흡 패턴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같았죠. 정말 저는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뒤에 서서 몇 분간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애완동물이 잘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온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칭찬을 들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제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감정 억제도 일부러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을 때도 참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지로 하는 거였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며칠 뒤 강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35살인 그는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더 따뜻했고 경계심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부인이시죠? 정중하지만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저희는 거의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강세진 회장은 도윤이 온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재에서 나와 짧게 인사만 나누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죠. 아버지는 항상 저래요.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도윤의 말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조차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였던 거네요.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하루 한마디 규칙을 어기더라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도윤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 긴장됐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 그 이야기는 그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진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사진도 모두 없애버리셨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친구 주영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아프셔서 요양을 받으러 가셨다고만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얘기는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면서 점점 제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 대화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간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비서도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서재로 직접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저는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볼 필요 없는 자료다. 강세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보고서잖아요. 그것도 저분을 조용히 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이 뭔가 더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1시간 뒤 도윤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가 떠난 후 강세진 회장은 서재 문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받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집에 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우건설 부사장 오아림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눈빛이 진실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강세진 회장이 거실로 나왔을 때 오아림 부사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 씨로부터 심각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아림 부사장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도윤이 가져간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사적인 자료다.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닙니다. 회장님의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이 회사 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요.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오아림 부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이런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오아림 부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와 경영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오아림 부사장의 단단한 의지가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선언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세진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비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죠. 이틀 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아버지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오아림 부사장님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섞여 있었죠. 강세진 회장은 그날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나가버렸죠. 오후 3시쯤 집에 있던 비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들만 반복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즉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 강박 행동과 조직 내 부적절한 통제 행위를 이유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세진 회장이 모든 권력을 잃은 거였죠. 그리고 내부 윤리 감찰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네요. 저녁 무렵 강세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자신감 넘쳤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 그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소 완벽했던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도윤을 꼬드겨서.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우건설이 어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내 정신적 위계에 의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과문에는 전 회장의 개인적 신념이 조직, 운영에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죠. 오아림 부사장이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세진은 큰 가방 2개를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별장으로 가겠다.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명령할 권력도 없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강세진일 뿐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이름도 권위도 모두 사라진 채로 말이죠. 비서도 그날 함께 떠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감시할 대상이 없어서일까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제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강세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작은 손거울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가져왔어요. 거실에 앉아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거든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서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으니까요. 응, 서연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게. 지금은 괜찮다는 것만 알아줘. 다음 날 친구 주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였어요. 은하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주영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그 사람 이상하다고. 주영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며칠 뒤 뉴스에서 강세진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제우건설 회장 강세진 씨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회장 시절과 달리 완전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토록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으며 본명으로도 불리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권력도 지위도 심지어 이름마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였죠. 한 달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짐을 정리하는데 벽에 걸려있던 그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이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과 주영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딸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제가 사라져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김치부터 나물까지 손맛 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가게 이름은 다시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주영이 자주 놀러와서 도움을 주었고 서연도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반찬 몇 가지를 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죠. 권력을 잃고
이름마저 버린 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외로움에 빠진 여성,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의 충격적 결말. 그와 은밀한 밤을 보낸 후 며칠 뒤 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그가 계산하려는데 그의 지갑을 보니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여자가 나 말고 또 있었던 건가? 이 사람 그냥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둥이인가? 저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제 질문을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더 늘어났어요.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알면 큰일인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기태 씨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죠. 전 벌써 20년째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생기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기태 씨가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그전엔 그래도 서로 안부 정도는 물어봤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불러봅니다. 기태 씨는 뒤척이며 일어나서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하죠. 저도 앉아서 함께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립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태 씨는 고개를 젓더니 TV를 켜버리죠. 아침 뉴스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저는 그냥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동복을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옆집 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은수가 뭐해? 순자 씨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서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 아이고, 또 혼자 집에 있었구나. 기태 씨는? 응, TV 보고 있어. 순자 씨가 거실을 힐끗 보더니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수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보기에도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그런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거울 보기가 싫고 화장도 안 하게 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등산 동호회 있잖아. 거기 나와.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매주 산도 타고 얼마나 좋은데. 등산이라니. 나 그런 거 못해. 못할 거 없어. 다들 초보였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거든. 순자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산 타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했죠. 같이 산다는 게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야 하는 거야. 은수가, 넌 아직도 예쁘고 건강해. 집에만 있으면 정말 늙어버려. 그날 오후 기태 씨는 소파에 누워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혼자 방에 앉아서 순자 씨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기태 씨에게 동호회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어차피 관심 없을 게 뻔했죠. 여보, 저 등산 동호회 한번 나가보려고요. 결국 저녁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기태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등산? 갑자기 왜?
순자 씨가 권해서요. 운동도 할 겸해서. 그래, 좋아.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의외로 기태 씨가 쉽게 허락해줬습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태 씨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일상이 될까요? 문득 20년 전 신혼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침묵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내일 동호회에 나가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처음으로 등산복을 입어봤습니다. 순자 씨가 빌려준 옷인데 거울을 보니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 입던 집안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은수가 준비됐어? 순자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가방에 물병 하나 넣고 나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등산 모임 장소는 동네 뒷산 입구였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순자 씨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더니 다들 박수를 쳐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적당하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김도영입니다. 부총무 맡고 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기태 씨는 언제나 손이 차가웠거든요.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분들 따라만 했어요. 그런데 등산화 끈이 계속 풀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래? 혼자 중얼거리면서 끈을 다시 묶으려는데 자꾸 헐거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때 도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발등 아파요. 도영 씨가 제 등산화 끈을 다시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제게 이렇게 해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도 잘 감싸야 해요. 도영 씨가 끈을 위로 올려서 발목까지 감아주셨어요. 그 손이 제 발목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때요? 편하죠?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는데 도영 씨가 계속 제 옆에서 걸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앞서 가시는데 도영 씨는 제 속도에 맞춰주셨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처음엔 무리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려서.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도영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산을 오르면서 도영 씨가 이것저것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덜 힘든지, 숨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마치 선생님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중간에 쉼터에서 잠깐 멈췄는데 도영 씨가 물병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정말 그랬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산할 때도 도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길이 가파른 곳에서였는데 그 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감촉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기태 씨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도영 씨가 제 등산화 끈을 매주던 그 순간, 따뜻했던 손길, 부드러웠던 목소리,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옆에서 기태 씨가 코를 골고 있는데 문득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손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째 스킨십다운 스킨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도영 씨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저도 참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도영 씨가 자주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체 카톡방에서 등산 일정 공지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개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안부 메시지였는데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태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이런 메시지 한 번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도영 씨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면 금방 답이 왔습니다. 혼자 산책 나왔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기태 씨에게는 마트 간다고 말하고 나섰죠. 처음 만난 곳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도영 씨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늦은 것 같아서 뛰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쁘게 입으셨네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에겐 10년을 살아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예뻐요. 라는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저도 참 단순한 사람인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영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영 씨는 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취미가 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은숙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카페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기태 씨는 그런 곳 안 좋아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는데 도영 씨가 제 손을 살짝 잡고 구석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뭐 드실래요? 커피? 아니면 차?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럼 따뜻한 차로 할까요? 몸에도 좋고. 도영 씨가 주문하러 가는 동안 저는 혼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여기요. 도영 씨가 허브차 2잔을 가져왔어요. 향이 참 좋았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네, 정말 좋네요. 정말 그랬어요. 차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은숙 씨, 집에서만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도영 씨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남이 더 자주 늘어났어요. 때로는 혼자 등산을 가자고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동네를 산책하자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먼 산까지 가자고 하셨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가는 곳이었는데 저는 기태 씨에게 순자 씨와 쇼핑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영 씨 차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기태 씨 차는 늘 담배 냄새가 났는데 음악 들으실래요? 도영 씨가 클래식을 틀어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가고 옆에서 도영 씨의 옆모습이 보이니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산에서도 도영 씨는 저만 챙겨주셨어요. 힘들어하면 등을 살짝 밀어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건네주시고 쉬고 싶어 하면 그늘진 곳을 찾아주시고 은숙 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산길에 도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날은 동호회에서 좀 높은 산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하산 후에 다들 뒤풀이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작은 술집에 들어가니 회원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도영 씨가 옆자리를 비워뒀더라고요. 은숙 씨, 여기 앉으세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도영 씨는 계속 저를 신경 써주셨어요. 안주를 제 앞에 놓아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은숙 씨는 뭐 드실래요? 저는 술은 잘 못해요. 그럼 맥주 한 잔만 어때요?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도영 씨가 맥주를 따라주시는데 손이 살짝 제 손에 닿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또 빨개졌죠. 맥주를 조금씩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재밌었고 무엇보다 도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은숙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괜찮아요? 도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뒤풀이가 끝나고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들 우산을 가져왔는데 저만 못 가져왔더라고요. 은숙 씨,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도영 씨가 우산을 펼쳐서 저와 함께 쓰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자꾸 맞닿았습니다. 차에 타니까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도영 씨가 시동을 걸면서 말씀하셨어요. 집까지 가는 길에 비 좀 그치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집에 가면 또 기태 씨가 소파에서 TV 보고 있을 테고 이 따뜻한 기분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였어요. 도영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도영 씨가 더 꽉 잡으시더라고요. 은숙 씨. 도영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서 도영 씨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도영 씨 얼굴이 진지해 보였어요. 저 집에 가야 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도영 씨는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집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도영 씨가 차를 세운 곳은 모텔 앞 주차장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은숙 씨,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도 오고 해서. 도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기태 씨 말고 다른 남자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하루가 생각났어요. 도영 씨가 저를 챙겨주던 모습, 따뜻했던 손길, 술을 따라주며 웃어주던 얼굴. 결국 저는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적셨는데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태 씨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영 씨와의 만남이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화장품도 새로 샀습니다. 기태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게 맞겠죠. 저는 다이어트도 시작했고 옷도 예쁜 걸로 몇 벌 장만했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도영 씨가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이 중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영 씨가 동네 막걸리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곳이라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태 씨에게 순자 씨와 저녁 먹는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막걸리 집은 분위기가 아늑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정과 막걸리를 시켰는데 도영 씨가 평소보다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은숙 씨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요. 도영 씨가 웃으며 막걸리를 따라주셨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도영 씨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저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도영 씨가 지갑을 재빨리 닫으며 웃었어요. 질투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뺨을 살짝 만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네요. 은숙 씨,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영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사진 생각만 했어요. 도영 씨가 저한테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도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영 씨, 지금 이게 사랑 맞아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붙은 거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마음이 움직이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걸. 도영 씨에게 저는 그냥 외로운 중년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기태 씨가 코를 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기태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왜 깨어 있나 싶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기태 씨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TV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기태 씨가 일어나더니 식탁으로 왔습니다. 말없이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뭔가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어봤는데 기태 씨는 그냥 소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도영 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동호회 뒤풀이에서 도영 씨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습까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기태 씨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태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등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겨우 물어봤더니 기태 씨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폰에 사진 있더라. 지우지도 않았더구만. 기태 씨가 말했어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제 폰에 도영 씨와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지울 생각도 못했던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기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더 무서웠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지,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여보, 말 좀 해주세요. 화내세요. 소리라도 질러주세요. 하지만 기태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영 씨에게 빠져서 남편을, 가정을, 20년 세월을 모두 배신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녘에 기태 씨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기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기태 씨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피곤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차가운 반응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죄책감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도영 씨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도착해보니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은숙 씨, 왜 그렇게 심각해요? 도영 씨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다 알고 있어요.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영 씨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책임을 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영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다들 알아서 정리해.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씨도 어른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영 씨 얼굴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이었는데요. 진심이라니요. 서로 외로워서 만난 거 아니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저만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도영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슬플 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를 만났어요. 순자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도영 씨 말인데. 아, 그 사람 말이야?
은수가 그 사람 조심해. 순자 씨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동호회에서 소문났거든. 그 사람이 여러 여자들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러 여성과 관계를 반복해온 동호회 바람 정과자라는 얘기였거든요. 진작 말해줄 걸 그랬는데 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순자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도영 씨에게 저는 그냥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영 씨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폰에 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다 지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기태 씨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기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기태 씨가 멈춰서더니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번호도 차단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 기태 씨가 짧게 말했어요. 여보, 일어나라고. 기태 씨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모든 게 끝났지만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안에 있던 등산복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도영 씨와 함께 입었던 옷들, 새로 산 립스틱과 화장품들,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받으려고 샀던 옷들까지 큰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물건들이 제 잘못된 선택들의 증거 같았거든요. 특히 분홍색 립스틱을 버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도영 씨가 처음으로 예뻐요라고 말해줬던 날 바른 그 색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등산화도 버렸어요. 도영 씨가 끈을 매주던 그 신발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폰에 문자 알림이 왔어요. 차단했는데 어떻게 온 건지 다른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립네요. 그날 밤 도영 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곧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문 앞에만 서 있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태 씨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죠. 밥상을 차려놔도 혼자 드시고 TV도 제가 없을 때만 보시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요리도 정성껏 하고 그런데도 기태 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태 씨가 낮잠을 주무시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도영 씨와 만나는 동안에도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기태 씨가 좋아하는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어요. 기태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차 한잔 하시라고요. 기태 씨는 차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기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제 외로움의 그림자였어요. 기태 씨가 차를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그늘까지도 지켜봐 준 사람이었고요.
기태 씨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것도,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때 기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피곤해. 여전히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엔 어조가 달랐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지쳐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피곤해요. 이렇게 사는 게.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태 씨가 물어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기태 씨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컵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네,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실에서 잤어요. 기태 씨가 허락해 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실에서 잘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기태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니까요. 홀로 떠난 제천 온천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나라까지 떨어진 사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앞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갔는데 완전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저와 재혼한 그를 많이 걱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의 재혼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저에게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애둘러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이 벌써 8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손뜨개 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느새 63살이 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거울 속 저에게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뜨개 기법에 대한 것들 뿐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고만 있었구나. 누구와도 제대로 엮이지 않았네. 시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인생의 실은 혼자서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요. 어디든 좋으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천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 쉬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제천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걷는데 가방에서 실꾸러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차도 쪽으로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뒤쫓아가려 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조용히 그 실을 주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실이 도망가네요. 그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말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인사만 하고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온천 숙소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 같은 게 가슴 한쪽에서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뜨거운 물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로비에 내려갔는데 어제 그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를 주워주셨던 바로 그 남자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죠. 어제 실 주워주신 분이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분 성함은 남궁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는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숲속 산책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남궁현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죠. 발걸음이 비슷했거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말입니다. 뜨개 일을 오래 하셨나요? 남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취미였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제가 답하자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걸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가 느껴졌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고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식사 예절이 참 좋았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뜨개는 마음도 풀리나요? 그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풀리는 날은 그렇죠. 실이 꼬이면 마음도 꼬이고 매끄럽게 풀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의사일도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환자가 좋아지면 제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남궁현 씨의 말에서 깊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명상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궁현 씨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온천 근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시간을 보내네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은 편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천에서의 3박 4일이 훌쩍 지나가고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워서 남궁현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서울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손뜨개방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일상인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대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궁현 씨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잘 지내고 계시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궁현 씨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현 씨는 어떠세요? 어느새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남궁현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궁현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종로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제천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신 게 눈에 띄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요. 미선 씨는 손뜨개방 일이 바쁘시겠어요. 남궁현 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궁현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때로는 적적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공감했죠. 그리고 2달 후 어느 날 남궁현 씨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남궁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오래 돌기보다 같이 갚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새로운 사람과 말입니다. 하지만 남궁현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국 저는 남궁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도 2줄이면 더 단단하죠.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남궁현 씨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렸어요.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랜만에 2사람이 사는 집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짓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남궁현 씨는 저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어떤 방이든 마음대로 정리해도 된다고 말했죠. 안방에 있는 큰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닦아내면서 다시 꽂아 넣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책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먼지가 두텁게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어요. 남궁현 씨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꺼내야 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열어봐도 될까? 마음속으로 고민했죠. 호기심이 생겼다기보다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침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가신 상태였어요.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였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뒤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설 요양원 화재 사고로 3명 사망. 운영자 남궁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기사 날짜를 보니 15년 전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궁현 씨가 요양원을 운영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간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궁현 씨가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현 씨. 언제 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궁현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더니 봉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버리지 못한 과거입니다. 남궁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곤 봉투를 다시 가져가 서재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남궁현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봉투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 가던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